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여성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접하면서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새삼 느꼈었는데요. 그저 평범할 것 같았던 저희 집도 얼마 전 큰일이 있었어요. 그때 일을 얘기해보고자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네요. 사실 저희 양가 부모님은 아버지는 모두 돌아가셨고 어머님들만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결혼하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적 돌아가신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할 때도 양가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고 저희 스스로 준비를 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말 그대로 살림만 합친 수준으로 결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꼭 자기는 성공을 하겠노라며 다짐을 했었어요.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말이야. 그때 엄마가 정말 꿋꿋이 버티시더라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펑펑 울어도 누가 뭐라고 안 했을 텐데 엄마는 한 번을 안 우셨어. 나중에 엄마 혼자서 새벽녘에 우시는 걸 보고서는 눈물이 없으셨던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 그때도 난 꼭 성공해야지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 그때 돌아가셨던 아버지는 얼마나 아쉬웠을까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는 엄마가 참 고생이 많았지 생각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눈 감는 아빠는 얼마나 마음이 아쉬우셨을까 싶더라고. 우리가 넉넉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언젠간 아버님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도 우리가 잘 사는 걸 바랄 테고 우리는 그 바람대로 잘 살아주면 될 것 같아. 난 정말 우리 가정 잘 살게 만들 거야. 어떻게든 성공해서 엄마도 장모님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내 꿈이야. 아직은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노력하다 보면 점점 좋은 날들이 많아지겠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 잘 살자. 우리 엄마도 장모님도 같은 처지시잖아. 우리가 더 자주 뵙고 서로 의지하면서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지? 아무리 결혼하면 우리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는 하지만 우리 양가 어머님도 항상 잘 모시죠. 알았지? 그럼 우리 집에서는 당신을 사위라기보다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셔. 엄마도 아빠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나밖에 안 계셨으니까. 어머님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당신만 의지하면서 사시고 계시잖아. 우리 결혼했다고 해서 서로 집만 챙기지 말고 양가 가족들 다 같이 챙기자. 나도 그걸 원해. 우리가 잘하면 엄마도 어머님도 외롭지 않으실 거야. 저희는 양가 가족 상황이 비슷했는데 둘 다 외동이었고 다른 가족 없이 엄마만 계셨죠. 다만 저희 엄마는 제가 클 때까지 아빠가 계셨지만 시어머님은 남편이 어릴 적부터 혼자 키우셨다는 게 달랐어요. 처음에는 양가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 방문하는 횟수도 비슷했고 행사가 있을 때 챙기는 것도 비슷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2, 3년이 흐르면서 남편은 친정은 뒷전이고 시댁만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저도 결혼하기 얼마 전에 시작한 사업을 적응하고 있었던 때라 엄마를 잘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만 챙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그 차이는 제가 느껴질 정도로 보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엄마도 좀 챙겨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돌아오는 남편의 말은 정말 황당했죠.
당신 저번에 시댁에 갔다 왔어? 어머님 당신이 뭐 놔두고 갔다면서 전화하셔서 알았어. 언제 시댁에 갔다 왔던 거야? 그래도 말이라도 해주지. 가는 김에 우리 엄마도 얼굴 좀 보고 오면 좋잖아. 시댁이랑 친정이랑 서로 다른 지역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사시는데 엄마 얼굴이라도 보고 와주지 그랬어. 우리 저번에 어버이날 때도 가보지도 못했었잖아. 당신 어머님한테 연락 안 드려? 당신이 연락드리면 됐지. 뭘 가서 보기까지 해. 솔직히 어머님도 나보다는 당신 더 보고 싶으실 거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딸인 당신이 직접 가서 보고 오는 게 낫지. 아, 안 그래도 엄마가 당신 언제 집에 올 거냐고 하더라. 솔직히 며느리라고 하나밖에 없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 줄 알아? 이참에 시간 좀 내서 장모님께도 갔다 오고 우리 집도 갔다 오자. 아니, 그건 상관없지만 당신은 한가할 때 시댁은 가고 그 옆 동네 우리 집은 안 가면서 나는 시간 내서 우리 엄마만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시댁도 가야 돼? 그거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저번에 생선도 챙겨주셨잖아. 당신 엄마가 바리바리 다 싸주신 거 그냥 집 앞에 놔두면 가져간다고 했다며? 그런 건 가지고 갈 시간은 있고 엄마 얼굴 한 번은 못 봐? 난 이런 게 불만이라는 거야. 아니, 정 불만이면 당신 시간 내서 가보라니까. 나는 내 시간 내서 우리 집 갔다 오잖아. 당신도 시간 내서 당신 네 집 갔다 오라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 낸 김에 시댁도 좀 들리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렇지. 시댁에는 며느리가 좀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나야 아들이라서 그런 거 살뜰하게 못 챙기는 거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여자고 그런 것들 잘 챙기니까 시댁에도 들리라고 하는 거지 뭐. 남편은 마치 선심을 쓰듯이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신은 시간 내서 자기 집에 다녀오는 것이니 당연한 거고 저는 시간 내서 친정도 가야 하지만 시댁도 가야 한다는 말이었죠. 본인은 한가해도 친정은 챙기지 않지만 저는 없는 시간을 내서라도 시댁을 챙겨야 한다는 말들이었어요. 남편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댁을 더 살뜰히 챙겼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본인 본가이기 때문에 더 챙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시댁이든 친정이든 무언가를 사들이는 날이면 시댁은 100만 원을 써도 모자랐고 친정에는 10,000원만 써도 가분하게 쓴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남편은 제일 먼저 시댁에 가서 제일 좋은 가전제품을 구입을 해줬지만 친정에 뭔가가 고장이 났다는 말을 들으면 AS를 불러주겠다는 말만 했을 뿐이었어요. 당신 다음 주에 좀 시간 돼? 나 다음 주에 거리처 미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엄마가 이번에 냉장고가 고장나셨다고 하셨거든? 수리하는 게 나을까 싶어서 알아봤는데 그 돈이면 그냥 새 냉장고 사는 게 낫겠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냉장고도 벌써 10년도 더 지난 건데 고장날 때도 된 것 같고 저번에 시댁에 바꿔드린 냉장고 그거 얼마라고 했지? 그걸로 바꿔드리면 어떨까? 뭐? 아니, 저번에 크게 돈 쓴 지 얼마나 됐다고? 너 갑자기 목돈을 쓰겠대. 장모님네 냉장고 10년밖에 안 된 거 아니었어? 그 정도면 수리기사 불러서 다 고쳐서 쓰는데 무슨 새 걸 사? 우리 엄마네야 10년도 훨씬 더 넘은 가전제품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바꾼 거지. 당신 설마 내가 우리 집 냉장고 바꿨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당신 진짜 그런 것 때문에 바꾸겠다 하는 거면
진짜 유치한 거야. 내가 아무리 유치해도 그런 걸로 바꾸자고 하겠어? 진짜 고장나서 그러는 거야. 나도 수리 부르려고 했지. 근데 고치려고 하면 비용도 들 테고, 엄마가 이미 전부터 알아오셨다고 하더라고. 그러지 말고, 이번에 시댁 냉장고며 세탁기도 싹 바꿔드렸잖아. 우리 집도 한번 그렇게 바꿔드리면 안 되는 거야? 냉장고 고장난 지 오래됐는데, 부담되시니까 그냥 참고 참으신 거야. 요즘 누가 10년 넘었다고 냉장고를 바꿔? 주변에 봐도 아무도 10년 넘었다고 바꾸는 사람 없거든? 당신 그런 식으로 사치하면 우리 돈 못 모아. 그러지 말고 내가 수리기사 불러줄 테니까 어머님한테 수리기사한테 한번 수리 받아보라고 좀 해봐. 어머님이 혹시 바꿔달라고 하신 거야? 장모님도 참 우리 사정 뻔히 하시면서 다음에 우리 좀 상황 좋아지면 바꾸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수리하는 걸로 해. 내가 예약해 줄 테니까 예약하는 거 걱정하지는 말고. 집에 있는 가전 가구들이 연식이 오래되어서 새로 구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니 남편은 단박에 그럴 수 없다며 거절을 했어요. 그때 정말 황당하다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몇 주 전에 시댁 가전제품들을 싹 바꿨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그때 바꾸면서 남편이 결제를 다 했던 걸 알고 있는데도 남편은 시댁에서 바꿀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가 친정에서 구입을 할까 망설이자 바로 막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남편은 일반 회사원이었지만 저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유통 관련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사업을 운영하고자 몇 년은 밤낮 없이 뛰어들었고 그러다 결혼 5년 차가 되고 난 후부터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 직원들이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자신이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운영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었죠. 그렇게 남편은 사업이 잘 되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업을 키운 걸 알고 있으면서 남편에 대한 칭찬만을 늘어놓았어요. 너는 참 남편 잘 만나서 얼마나 편하니? 사장 자리만 떡하니 앉아있으면 네 남편이 알아서 사업 운영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자기 일 뒷전으로 하고 와이프 일 먼저 우선으로 처리하는 신랑이 어디 있다고 그래? 네 사업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거 다 우리 아들 덕인 거는 알고 있니? 우리 아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그 사업이 지금처럼 컸겠어? 어머님, 남편이 도와줘서 저도 편하고 잘 일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남편이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잘 키워온 회사예요. 남편도 일 다 내팽개치고 제 일 나서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본래 그만두려고 했던 걸 핑계대고 그만뒀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최선 다한 저는 너무 서운하죠, 어머님. 네가 서운할 게 뭐가 있어? 그 사업 우리 아들이 다 알아서 키운 건데 말 맞다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자가 사업장 사장으로 있으면 그게 잘 되겠니? 하여튼 너도 참 문제다. 네 남편 잘한다 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걸 아이처럼 질투하는 거니? 너도 열심히 사는 거 알지만 솔직히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지금 상황 만들 수 있었겠어? 엄마, 그만 얘기해. 쟤는 다 자기가 잘한 거라고 말한다니까. 안 그래도 내가 뭐라고 했어. 이번에 일 그만두고 자기 일 도와줄 때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일 그만뒀다고 나한테 오히려 뭐라고 했다니까. 도와줄 때는 또 도움도 잘 받으면서 왜 그러는지 몰라 진짜. 어쨌든 엄마, 이번에 사업 잘 되면 내가 다음에 크게 한턱 쏠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 사업은 사실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꾸려나가고 있었고, 오랜 고생 끝에 최근에야 빛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모며 남편은 모든 원인이 바로 남편이 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는 사업이 잘 되고 난 후부터는 저에게 항상 남편 복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 누구도 제 공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만 엄마가 항상 저를 걱정하셨고, 고생한다며 철마다 좋다는 보양식은 다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고생한다며 저 먹으라고 보양식을 직접 만들어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혼자서 애쓰는 제가 안타까워서 보내주신 건데, 제가 일을 하고 와서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싱크대에는 먹다가 정리도 안 된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방에서 쉬고 있는 남편에게 따져 물으니 시모를 불러서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니 요즘 엄마도 기운 없는 것 같고 그러길래 내가 같이 먹자고 불렀어. 근데 장모님은 진짜 너무 하신다. 그래도 나도 있고 그런데 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시지. 왜 당신만 먹을 정도로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래? 엄마랑 나랑 먹는데 너무 모자라더라. 엄마도 불렀는데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나는 또 당신이 장모님이 보양식 보내주셨다고 하길래 엄청 많이 해주신 줄 알았잖아. 당신은 당신 어머니 부를 생각은 하면서 우리 엄마는 부를 생각은 안 했어? 그거 솔직히 나 요즘 기운 없다고 엄마가 나 먹으라고 보내준 건데 그걸 왜 당신이 먹어? 아니 당신이 먹더라도 나한테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새 나 아파서 골골거리는 거 당신도 다 봤잖아. 다 봤으면서 어떻게 그걸 홀라당 다 먹어버릴 수 있냐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와, 당신이야말로 너무한다. 당신만 일해? 나도 일하잖아. 나도 같이 일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은 아프니까 더 고생하는 거고 나는 안 아프니까 고생 안 하는 거라는 거야, 뭐야? 당신이야말로 너무한다. 당신은 운동도 안 하고 자기 관리도 잘 안 하니까 맨날 그렇게 아픈 거야. 이런 거 먹는다고 몸이 좀 나아지기라도 하겠어? 운동을 해야지. 그리고 고작 이거 조금 먹는 거 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어떻게 고작 그거 조금 먹은 거라고 할 수 있어? 그거 엄마가 나 아프니까 몸보신하라고 정성스럽게 다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먹을 거였으면 애초에 나한테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나 먹으라고 보내주셨다는 거 당신 다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어머님도 부를 거였으면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아, 됐어. 내가 밖에 나가서 그것보다 더 좋은 보양 음식 사다가 놓을 테니까 그만해. 뭘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이 난리야? 당신 진짜 이상한 거 알아? 엄마가 아들 집에 온다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예민해? 그렇게 따지면 나도 장모님한테 너무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장모님은 우리 집 상황도 모르고 이렇게 보양식 조금만 보내주시는 건 생각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제발 좀 별것도 아닌 거에 유난 떨지 마. 남편은 같이 사업을 하면서 고생하는 처지에 제가 저 혼자 일을 하는 것처럼 군다면서 예민하다 말을 했어요. 전 그런 걸로 서운한 것이 아닌데도 남편은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예민하고 유난 떤다며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혼자서 아등바등 하는 것보다 남편과 같이 일을 하니 누군가와 의논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더라고요. 남편과 애틋하게 결혼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이 사업을 일구면서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늘 양가 어머님들이 끼게 되면 마치 편을 가른 것처럼 시댁 친정으로 나뉘게 되더라고요. 명절날은 그 전날부터 어머님께서 명절 음식은 꼭 해야 한다며 저를 부르셨어요. 열심히 명절 음식을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 친정에 가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남편이 거래처에 일 터진 것 같다면서 금방 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명절인데 시어머니랑 같이 있어달라며 부탁을 하고 갔어요. 일찍 오겠다던 남편은 저녁이 다 되어서야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은 잘 해결했어? 어디 거래처에서 일 생긴 거래? 그래도 나한테 먼저 연락 주실 텐데 어떻게 당신한테 먼저 연락 갔던 거야? 명절인데 오늘 같은 날 문제 생겨서 어떻게 한대? 해결은 된 거야? 나도 같이 가볼 걸 그랬어. 그건 그렇고 우리 이제 챙겨서 가자. 엄마 아까부터 기다린다면서 연락 왔어. 오늘 점심에 오는 줄 알고 기다리시다가 점심도 그냥 대충 드셨다고 하시는데 가서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 지금? 아니, 바로 가자고? 나는 우리 집에서 얼마 안 있었잖아. 그리고 일 해결하느라고 나도 정신없어서 점심도 겨우 때웠어. 그러지 말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일찍 처가에 가자. 장모님도 지금 우리가 가면 늦고 챙기려고 하시면 피곤하시잖아. 오늘은 가도 너무 늦으니까 어차피 바로 옆인데 내일 가는 건 어때? 그래, 이제 다 늦어가지고 어딜 간다는 거니? 아들도 이제 일 정리하고 왔는데 지친 기색으로 처가 가면 장모님이 잘도 좋아하시겠다. 일 이제야 처리했다고 하는데 너는 무슨 일하다가 바쁜 애한테 바로 가자고 해. 그냥 오늘은 여기서 저녁까지 해결하고 가. 너네 엄마한테도 얼른 말하렴. 말하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 그래도 바로 옆 동네인데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그럼 아까 낮에라도 연락을 해주지 그랬어. 나는 당신 금방 끝난다고 하길래 금방 올 줄 알고 엄마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한 게 지금 이 시간이야. 낮에 나라도 갔다 왔지 그러면. 암튼 일 해결됐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쉬자. 당신도 지금까지 해결하느라고 뛰어다녔다며. 남편은 늦은 시간 돌아오고 너무 지치고 힘들다면서 바로 저희 집에는 못 갈 것 같다고 말을 꺼냈어요. 점심 되기 전부터 나가 저녁이 될 때까지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온 남편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지만 홀로 기다리고 계실 엄마도 너무 걱정이 되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거래처에 갑자기 일이 생기긴 했지만 1시간도 안 돼서 다 마무리가 되었고 바로 집에 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 사실은 저만 모르고 있었지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까지 했던 상황이라 시모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였죠. 전 그 사실을 알고서는 정말 크게 분노했고 아무리 그래도 저희 집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도 쉬고 싶은데 또 저희 집에 가면 제대로 쉬지 못하니 그냥 핑계 삼아 밖에서 놀다 들어왔던 거라며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오히려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점점 남편과 시모에게서 정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은 제 생각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어버이날에는 처갓집에 먼저 가자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이번에 어버이날 때 우리 처갓집에 먼저 가자. 우리 집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이번에는 처갓집에 먼저 가서 하루 자고 오고 그러자. 안 그래도 장모님한테 해드린 것도 없고 이래저래 신경도 많이 쓰였는데 이참에 가서 사이 노릇도 좀 하고 당신도 엄마랑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야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웬일이야? 당신 항상 당신네 집에만 가자고 했었잖아. 작년 어버이날 때도 당신 어머님이랑 같이 시간 보내야 한다면서 나 데리고 꼭 시댁에 갔었는데 어떻게 올해는 달라? 근데 그렇게 하면 어머님이 괜찮아 하실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왜 이렇게 집에 안 오냐면서 전화 왔었잖아. 일 바쁘다고 했는데도 어머님 엄청 서운해 하시던데? 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이번에 장모님이랑 술 한잔 해야 되겠다. 나도 사람인데 다 생각이 있지. 솔직히 나는 장모님이 사회생활도 계속 하셨고 장인어른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장모님은 괜찮으실 거라고 마냥 생각했던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장모님도 우리 엄마랑 똑같으니 엄마처럼 외롭고 힘드실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올해부터는 우리 양가 번갈아 가면서 가자. 당신 갑자기 철들었어? 엄마한테 이 말 해주면 진짜 좋아하시겠다. 맞아. 엄마 요새 엄청 외로워 하시거든. 안 그래도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아등바등 생활하시느라고 정신 없으셨는데 이제는 일도 다 정리하시니까 그래서 더 적적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주변에 친구분들도 안 계시고 그러니 기댈 곳이라곤 딸내미 나 하나뿐인데 나도 바쁘니까. 고마워 당신. 그렇게 생각해 주는 줄 몰랐네. 저는 갑자기 친정을 챙기려고 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순간 철이 들었나 보다 생각을 했었죠.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서 저는 양가 어머님들 선물을 고민했어요. 특히나 이번 어버이날은 저희 집에 가기로 했어서 시모께는 어떤 선물을 보내드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신이 다 알아서 한다면서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걱정된 마음으로 시모께 연락을 드렸는데 통화하는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밝으셨어요. 어머님, 남편한테 혹시 들으셨어요? 올해는 저희 집에 좀 가보려고요. 요새 엄마가 기운도 많이 없으시고 우울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전날이나 그 전주에 쉴 때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아니면 어버이날 저희 집 갔다가 다음날 어머님 댁에 갈게요. 어머님 드시고 싶으신 거 드시러 가요. 아이고, 아니야. 진정에 가서 편하게 푹 쉬다가 와. 안 그래도 사돈께서 요즘 기운이 없으시다고 하길래 뭐 보양하실 거라도 보내드려야 하나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돈께서는 요새 뭘 좀 잘 드시니? 나이 들수록 먹는 건 잘 챙겨서 먹어야 돼. 그리고 우리 집은 올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정해서 푹 쉬다가 와. 알았지? 안 그래도 이사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어서 이번 어버이날은 그냥 지나가자고 하려고 했거든. 어머님, 이사 언제 가세요? 잔금은 다 치르셨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괜히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만 더 받으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지 못했거든요. 이사 가기 전에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으세요? 어머님 혼자 정리하시려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아니면 어버이날 지나서 제가 사업장 좀 쉬고 도와드리러 갈게요. 에이, 도와줄 게 뭐가 있어. 너희가 다 도와주니까 내가 편하게 이사 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래도 아들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들었니? 솔직히 말이야. 나도 우리 아들 키우면서 돈도 돈이지만 진짜 힘들기도 했거든. 이게 보상을 바라고서 키운 건 아니지만 떡하니 돈 지어주니까 그간 힘들었던 게 싹 내려가는 느낌인 거 있지? 어쨌든 이사 가면 너희 집이랑도 가까우니 너희도 편하고 좋지 않겠니? 어버이날 선물은 잘 받았어. 벌써부터 이렇게 큰 선물 해주면 내년부터는 얼마나 좋은 선물 해주려고 그러니? 어쨌든 이번에는 그냥 다들 정신없으니 지나가고 이사하고 한가해지면 그때 다시 보자꾸나. 시모와 통화를 하면서 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시모에게 드린 돈도 없었고 평소에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릴 때도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는 없었거든요. 안 그래도 이사하는 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던 시모가 어쩐 일로 그걸 다 해결했다고 하니 전 그때부터 저희가 모으고 있던 적금이 생각이 났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던 건 바로 조금씩 모아두었던 적금 때문이었어요. 순간 지난달 적금이 만기되어서 남편이 자기 거래하는 은행에 좋은 적금이 있다며 본인 명의로 넣어두겠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남편에게 핸드폰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 그 돈은 고스란히 시모에게 이체가 되어 있었고 그걸 보고선 정말 황당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남편은 선심을 쓰듯이 저와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이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복분자주를 사왔다면서 엄마를 모시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모님 하나밖에 없는 사이가 주는 약주 한 잔 받으세요. 안 그래도 장모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시간 보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장모님께는 제가 정말 감사한 것도 많고 죄송한 것도 많아요. 그런 거 이제 다 잊고 새로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장모님께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이 복분자주가 8,000원이나 하더라고요. 원래 2,000원 소주 마시는데 특별히 우리 장모님 위해서 제가 사와 봤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밖에 없는 사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는 술 어디 한번 받아보지. 안 그래도 자네 우리 집 오면 내가 해줄 말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말들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아서 참 아쉽네. 이 술은 이게 마지막이니 더 이상 안 받을 테니까 자네는 이제 짐 싸서 집으로 가.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고 우리 딸이랑 같이 살 필요도 없네. 아니 장모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장모님 서운하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워낙 바빠서요. 장인어른도 사업하셨으니 장모님은 더 잘 아시잖아요. 사실 사장은 우리 와이프지만 일은 남자가 거의 다 해야 하는 거 장모님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정말 바빴어요. 앞으로는 장모님 뵈러 자주 올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사위 술도 받으세요. 내가 자네 지금까지 어쩌고 다니는지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더 이상 우리 집에 자네 있을 곳은 없으니 이만 집에 가. 우리 딸 사업에서도 손 떼고 우리 집에서도 이제 더 이상 자네 사이로 생각 안 할 거니까 그만해. 지금까지 참아왔던 건 자네가 좋은 사람이라서 참은 게 아니라
단지 우리 딸 남편이라서 참은 거야? 그런 거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 딸 뒤통수 칠 생각만 해? 그러고도 자네가 남편이야?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우리 남편이 하던 사업 딸이 물려받아서 하는 건데 막말로 자네가 그 사업하는데 공들인 게 뭐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 사업으로 번 돈 집에 다 퍼다 주고 우리 딸은 그 생고생하면서 돈 벌어다 주는 거야? 나 더 이상은 그 꼴 못 보니까 이제 그만해. 사실은 엄마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옆 동네이긴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시모의 생활도 어느 정도 물어물어 알고 계셨던 엄마는 얼마 전에 시모께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셨던 걸 들으셨던 거죠. 아들이 8천만 원이나 보태줬다면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났나 싶었는데 제가 알고 나서 고민을 하다 엄마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니 그 돈이 그 돈이구나 알게 되셨던 거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모는 그동안 저는 바지 사장이고 원래 사업하는데 일은 자기 아들만 다 하고 있다는 둥, 다 쓰러져가는 사업, 아들 일까지 그만두면서 시작해 일으켜 세운 거라는 둥, 내년이면 사장도 아들로 바뀔 거라는 둥, 온갖 소문은 다 만들어서 퍼뜨리고 다녔던 거였어요. 엄마는 그래도 저를 위해서 참고 있었는데 돈까지 갖다 바치고 있으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저를 데리고 오셨고 바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운영하셨던 사업이었고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잠깐 운영을 하셨었어요. 그때도 사업이 잘 되었었는데 엄마가 혼자 하시려다 보니 힘드셔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맡게 되었고 그 이후에 사업은 더 잘 됐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니 남편은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도와주겠다고 나섰던 거였죠.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남편은 사업에 열정적이기는커녕 거래처만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술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자기랑 마음 맞는 거래처 직원들과만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거래처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었고 뒷수습은 오로지 제가 다 해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 남편이기에 모든 걸 감싸고 함께 했던 거였는데 뒤에서는 제 뒤통수를 칠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전 그동안 적금으로 모았던 모든 돈을 상의도 없이 시댁에 보냈다는 것과 거래처 매출을 개인적으로 받고 사용했다는 것 등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어요. 시댁에 줬던 8천만 원도 남편은 다시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엄마가 하도 급하다고 하셔가지고 딱 생각난 게 그거밖에 없었어. 그리고 거래처 매출 내가 빼돌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얼마 안 되니까 월급처럼 받아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당신 진짜 이런 걸로 나랑 헤어질 거 아니지? 내가 회사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까지 일로 나랑 헤어진다는 게 말이 돼? 그까진 일? 당신은 지금까지 한 일이 다 그까진 일인가 봐? 그래, 한번 따져보자. 거래처 매출 그거 얼마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받아도 되는 거면 다른 회사에서는 왜 돈 세탁으로 문제가 생기고 고소까지 하는 건데? 그리고 당신 그렇게 받은 돈만
당신 월급을 훨씬 더 넘어. 그래 놓고서는 당신 월급도 다 받아갔잖아. 아니야? 거기다가 거래처에 당신이랑 친한 거래처만 신경 쓰고 다른 곳은 신경도 안 써서 그 컴플레인 그거 누가 감당했는데? 그래, 일은 그렇다고 쳐. 우리가 모은 돈을 왜 상의도 없이 당신은 당신 집에 가져다 주는 거야? 내가 당신네 집 돈 가져다 주려고 결혼했어? 아니, 내가 이거 나중에 다 채워 넣으려고 했지. 엄마가 급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다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사 가서 엄마가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메꾸면 된다고 생각했어. 당신 근데 이건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우리 부부잖아. 부부면 이런 일 있어도 같이 극복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소송을 할 수가 있어? 오죽하면 법원에서도 당신한테 다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겠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네 엄마가 불쌍하면 네 몸 헌신해서 네가 효도해. 왜 남의 돈 가지고 난리야? 왜 남 데려다가 대리 효도하냐고. 내가 너 효도하는 거 뭐라고 하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끝까지 지 잘못은 하나도 없다 이거네. 어디서 거지 같은 거 구제해줬더니만 주인 행세를 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남편은 끝내 자기 잘못은 없다고 억울해했지만 전 그런 남편에게 남아있는 정마저 떨어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의 사이를 정리했고 이혼을 하고 나서 전 친정엄마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곳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거래처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을 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있을 때는 컴플레인 처리를 하느라 정신 없었는데 지금은 훨씬 여유롭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남편 소식을 들어보니 저한테 돈을 돌려주려고 이사 갔던 시모집은 다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작은 집으로 이사가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효자였던 남편은 이제 시모와 매일같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도 조용할 날 없이 다투는 소리에 경찰도 여러 번 출동할 지경이라고 하니 참 그동안 효자 노릇하던 사람은 어디 갔나 싶네요. 저는 앞으로 엄마랑 행복하게 지내려고요.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인 엄마에게 효도하며 행복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크게 어려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무난한 삶을 살았었죠.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건 남의 얘기지 저에게는 해당이 안 되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여태까지 잘 살아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고 남들이 겪었던 그런 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아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 무난하게 살아왔던 제가 버틸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은 당연히 없었고 그로 인해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인생은 제 마음대로 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사람 사는 인생에 있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경험하게 된다는 걸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빨리 오냐 늦게 오냐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늦게 온 것뿐 저보다 나이도 젊은 사람들 중 먼저 아픔을 겪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여기 사연 채널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아픈 마음 치료받아 새 삶을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부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아이 낳아 잘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 한두 살 먹다 보니 어느새 저도 흰머리가 군데군데 올라오기 시작했고 애지중지 키운 딸은 어느새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목도 가누지 못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결혼할 나이가 돼서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참 보기 좋았고 오래오래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랬어요.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가도 되죠? 한동안 엄마 집에 가지 못했잖아요. 할 얘기도 있고요. 저희 남편이 인사드린 지 오래됐다며 찾아뵙자고 먼저 말 꺼냈어요. 많이 바쁜데도 시간 내서 엄마 아빠 얼굴 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날은 시간 비워두세요. 유서방 쉬는 날도 없는데 이참에 푹 쉬지 뭐하러 온다고 그래. 잠도 제대로 못 잔다며. 맨날 새벽 늦게까지 집에 와서도 업무 보느라 힘들어 한다면서. 이번 주말에 안 와도 되니까 그런 걸로 부담 갖지 마.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너무 피곤하면 일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전날까지 생각해보고 움직이렴. 나중에 너희 아빠랑 시간 맞춰서 우리가 올라가든지 할게. 딸은 제가 보고 싶었는지 무조건 주말에 오겠다며 약속 잡지 말고 기다리라는 기대 섞인 말을 끝으로 전화기는 끊어졌습니다. 주말에 내려와 웃고 떠들며 함께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오래간만이라 저도 딸이 온다는 말에 기대에 부풀었고 설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딸과 함께 저녁에 대화하며 시간 보내는 그런 생활이 너무 좋았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둘만의 시간을 전혀 가질 수가 없어서 뭔가 가슴에 구멍이 난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건 아무래도 저희 딸과 함께 했던 생활을 정리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약이라고 저를 위로해줬지만 딸이 더 이상 제 옆에 없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 우울증까지 찾아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아픈 마음을 치료했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처음 제 딸 결혼시키고 떠나보냈을 때 그때의 불안감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현실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딸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으로 간직한 채 남편과 잘 지내왔었어요. 저에게 항상 많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유서방 또한 항상 저희 가족에게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고 오래간만에 찾아온 사위와 딸을 위해 몸에 좋은 음식들로 항상 차려주었습니다. 서로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이라 너무 반가웠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하느라 너무 좋았어요. 남자들이야 당연히 일적인 대화가 오고 갔고 저는 결혼 생활은 어떤지 틈틈이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지내는 게 좋아 보였어요. 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찾아온 이유는 제 딸의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임신 초기였고 착상도 잘 되고 건강하다며 초음파 사진도 보여줬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임신 초기라 몸조심해야 한대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도 잠시 쉬려고요. 같이 상의하고 결정한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보다 아이가 우선이잖아요. 회사에서도 인정해 주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지금 좀 놀라긴 했는데 너희가 아이를 빨리 가질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 워낙 아이 얘기는 꺼내지 않아서 몇 년 뒤에나 계획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정말 축하하고 몸 관리 잘해야 하는 거 알지? 네, 걱정 마세요. 지금도 관리 잘하고 있어요. 아참, 아빠 요즘 하시는 일은 잘 되고 있어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건축업도 많이 침체되어 있던데 아빠는 어떤지 궁금해서요.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 일거리는 끊기지 않고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도 꽤 큰 구역이 들어와서 그곳 전부 구축하려면 5년 정도 걸릴 것 같네. 밥 벌어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다. 그러고 보니 유서방 사업이 요즘 엄청 잘 된다며? 네, 최근 들어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발로 뛰며 고생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더 바쁘게 움직여서 지연이와 뱃속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열심히 돈 벌어야죠. 남 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혹시 여유 자금 좀 있으세요? 저희가 이번에 사업 확장을 할까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가지고 있으신 게 없다면 따로 대출 받으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물 들어올 때 너 절하잖아요. 유서방 정말 대단해. 부모 없이 여기까지 홀로 올라왔잖아. 그래서 그런지 어떤 일이든 악착같이 하려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 사업을 하려면 독한 마음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남들처럼 그 뒤만 졸졸 따라다니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거든. 자네는 분명 성공할 걸세.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사업 준비 열심히 하게. 내가 뒤에서 밀어줌세. 남편은 딸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유서방이 자리를 잘 잡길 바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있으니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았는지 뭐든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절대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 같았거든요. 실패를 거듭하면서 올라온 만큼 남들과는 좀 달랐어요. 재산을 따로 보관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따로 만들어 놓은 금고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남편이 자금이 모일 때마다 차곡차곡 모아놓은 금괴가 있었어요. 열심히 돈 벌어 금괴 하나하나 쌓는 걸 볼 때마다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꽤 많은 금괴를 쌓아 놓았죠. 남편은 금의 가치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사위에게도 봤던 것 같아요. 자기가 성격이 비슷하다고 느꼈는지 모든 걸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사위가 운영하는 사업에 금전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줬고 하루가 다르게 무서울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도 정말 대단했어요. 처음 제 딸과 만났을 때는 사업 운영이 잘 되는 편도 아니었고 부모님도 없는 상태라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도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 딸을 위해서 꼭 성공하겠다며 확실한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보았고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 결혼까지 시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는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함께 식사하면서 가족 관계도 잘 유지해줬어요. 너무 고마웠죠.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된다면 온 가족이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잖아요. 하지만 사위는 중간 역할을 잘 해주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만 가득한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딸의 배도 점점 불러왔고 저희는 또 한 번 자리를 만들어 가족 모두 모여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사위가 그날은 얼굴빛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우리 딸이랑 싸운 건가?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국내 땅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무슨 사업 하나 확장하려고 해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건지. 죄다 사기꾼들 같아서 믿기가 힘드네요. 주변에 들어보니까 본사만 국내에 있고 사업장은 해외에서 굴리는 게 더 좋다고 하던데 국내에서 물건 만드는 게 투자 대비 마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걱정이 많습니다. 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에요. 아버님은 저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유서방에게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를 찾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그리고 국내에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아무리 땅덩어리가 비싸다고 해도 그것 또한 자네 재산 아닌가. 해외에서 싼 땅에다 사업장 차리고 물건 만들어 들여온다고 해도 그 시간의 노스를 생각한다면 결코 절약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건 품질의 차이 아닐까?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면 자네가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 만들어 오는 제품은 아무래도 자네의 손이 덜 탔기 때문에 그만큼 불량률도 많을 거고 거기에 나오는
금전적인 부분들도 상당한 손해를 볼 것 같네만. 이건 오로지 내 생각이니 판단은 자네가 하길 바라네. 내가 자네 같으면 국내에서 힘들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운영하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되네. 그럼 우리 남편 투자자는 아빠로 하면 되겠네. 우리 아빠 자금 엄청 많거든. 어때요? 괜찮은 생각이죠? 투자자는 가족이 하는 건 좀 그렇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등 돌려야 할 정도로 상처받을 수 있거든. 남편은 사위에게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투자자는 싫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끼리는 그냥 주는 게 맞는다고 하면서 정 힘들면 모자라는 부분들은 도와주겠다고 사위의 걱정을 어느 정도 가라앉혀 주었어요. 아무래도 돈 얘기만 자꾸 나오니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환시키기 위해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아이의 이름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분위기는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역시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는 돈 얘기는 좋은 게 아니란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딸과 사위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위의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꽤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면 남편이 그동안 모아두었던 금고에 있던 금괴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죠. 가족이 잘 되는 게 우선이고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보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남편은 개인 금고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나왔고 씁쓸한 표정으로 저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 띤 얼굴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기간 모아두었던 금괴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더 그런 것 같았어요. 남편이 땀 흘리며 일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많은 양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지 정신적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사위가 더 크게 성공하면 금고의 금괴를 꽉 채워줄 거니 걱정 말라고 이안시켜줬어요. 그렇게 남편은 다음날 또 열심히 일하기 위해 출근을 했고 저에게 쪽지 하나 건네주며 나중에 펼쳐보라고 하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나서 받은 쪽지를 펼쳐봤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본 남편과 저만 알 수 있는 문자였어요. 예전에 남편과 취미생활로 암호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서로 힘들 때 좀 더 가까워지려고 특수 문자 단어를 만들어 조합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사용했었는데 오래간만에 남편이 저에게 암호를 건넸고 그 안에 있던 내용은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수 없는 저희가 생각해서 만들었던 암호였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쪽지로 적은 뒤 사진 찍어 보내줬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부부싸움이 났을 때 그때 많이 사용했었죠. 한 글자 한 글자 단어를 맞춰봐야 했기 때문에 글자를 완성해 가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전부 풀어졌었죠. 젊었을 때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고 밀려있던 집안일을 추억을 곱씹으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 핸드폰이 아닌 회사 전화번호여서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에서 들린 떨려오는 목소리는 저를 털썩 주저앉게 만들었고 맨정신으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분명 웃으며 대화를 나눴었는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며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불행은 저를 버틸 수 있게 만들지 못했어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돌아와 달라고 소리치며 그만 잠에서 깨어나라고 매달려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남편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바라보고 있던 딸도 주저앉았고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거부했습니다. 사위는 저와 딸이 쓰러질까봐 옆에서 최대한 진정시켜줬어요. 그리고 왜 사고가 나게 되었는지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건 건축 현장에서 남편이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장례가 치러졌고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은 처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모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고 아무래도 오랜 기간 함께 해온 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국 남편의 물건을 도저히 정리할 수 없었고 그 흔적들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 매일을 눈물로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사위와 딸이 걱정이 많았는지 거의 매일 밤 찾아왔고 함께 시간을 보내줬습니다. 좋은 말 많이 해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딸의 배가 벌써 만삭이 되었고 그걸 보니 더욱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곧 태어날 손자 얼굴도 못 보고 떠났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런 삶에 불행이 찾아오니 충격적이게도 더 큰 불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힘을 내야 저희도 힘내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아빠도 편히 눈을 감죠.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걱정을 끼친 것 같구나. 미안하다. 늦었는데 자고 가든지 하지. 밖에 눈도 오는데. 조심히 운전해서 가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엄마가 빨리 기운 차리고 일어나야 저희도 힘을 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머님 뒤에는 항상 저희가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있다 태어날 손자만 생각하세요. 딸과 사유마저 없었다면 저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손자까지 생각하니 제가 매일 슬퍼하며 하루하루 괴로워하는 게 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슬픔은 묻어두었습니다. 털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딸과 사이는 집으로 돌아갔고 집 정리를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 되었고 운전 조심히 하고 천천히 집에 들어가라며 문자 한 통 남겼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도 남을 시간인데 전화나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워낙 피곤해도 잘 도착했다는 문자 한 통은 남겨줄 수 있을 텐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전화해봤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고 저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딸과 사이가 집으로 가던 도중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딸의 상태가 너무 위급했습니다. 만삭인 상태에서 당한 교통사고라 병원 전체가 난리가 났고 사위 또한 수술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발 모두가 무사하게 기도했지만 제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았는지 손자와 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번에 밀려오는 충격적인 상황들에 더 이상 버티기가 힘이 들었어요. 사위는 수술이 끝나고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위 또한 위급해 보이는 상태였고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깨어나지 못하는 사위를 뒤로하고 저는 딸의 장례식을 홀로 치러야만 했습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말리고 아침이 돼서 집에 가라고 했으면 상황이 좋아졌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게 한이 되었고 쏟아낼 대로 쏟아낸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멍하니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조용한 장례식장 안에서 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사위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자기 아내와 자식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면 엄청난 충격으로 버티지 못할 텐데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지 앞이 막막했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이 나고
사위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 봤는데 사위 역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히 컸는지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사위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며 괴로워했고 간호사분들은 사위를 진정시키려 말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말은 했지만 앞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전부 사라졌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네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주위 사람들의 어떠한 위로도 저와 사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퇴원을 하려는데 퀵이 하나가 배달이 와서 물건을 건네봤더라고요. 일적인 문제 같았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 내용을 확인하더니 접어서 품에 넣었고 그리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택시를 타고 저와 함께 간 곳은 남편과 딸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납골당이었어요. 둘 다 밝은 웃음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위는 제 딸 사진 앞에서 오열하며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납골당에서 시간을 보냈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저희는 벤치에 앉아 추운 바람을 맞으며 슬픔을 날려버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었죠. 그런데 사위가 저에게 서류를 건네더라고요. 병원에서 봤던 서류 봉투였고 그 안에 있던 건 꽤 지저분해 보이는 종이 한 장이었어요.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말들이 쓰여 있어서 모르겠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사업 운영 관련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버려 지금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네요. 사람 일 아무도 모르니 어쩌겠어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끌 수 있게 어머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입이 달린 문제라 이런 상황에 돈 얘기를 꺼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아버님과 단둘이 얘기할 때 모든 재산을 제 아내에게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까지 이렇게 되니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네요. 경찰분들은 아무래도 사고가 난 이후에 힘겹게 작성한 거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고 건네받았는데 혹시 어머님은 이 글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위가 건네준 종이 한 장의 내용은 길지 않고 상당히 짧았습니다. 글씨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흔들려 있었지만 남편이 적은 글씨는 저만 알 수 있는 암호로 된 글씨였어요.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머릿속으로 번역을 하는 순간 충격적이게도 그 안의 내용은 사위가 범인이라는 믿을 수 없는 단어였고 너무 놀라 종이를 쥐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사위는 뭔가 눈치를 챘는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냐고 물어봤고 괜한 오해를 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의식을 잃기 전에 썼던 글씨라 아무래도 정상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며 남편의 유품이니 제가 가지고 있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무리 지었어요. 사위는 저를 계속해서 빤히 쳐다봤고 뒤이어 운영 자금에 대해 다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금고 안에 이 자금을 일단 빌려 쓸 수 있을까요?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다시 갚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 이번 한 번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대출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자금을 얻을 데가 없어요. 확장하던 중에 발생이 된 문제라 엎을 수도 없으니 답답하네요. 몸도 성치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말 나온 김에 어머님 댁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괜찮죠? 사위는 떨고 있는 저를 부축해서 일으킨 다음 차에 태웠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서로 아무 말 없이 움직였어요. 피곤한 척 고개를 돌려 눈을 감으면서 어떻게 남편이 남긴 종이에 내용이 맞는다면 저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한다고 해서 남편이 남긴 종이 한 장으로 모든 상황을 뒤엎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사위는 도착하자마자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좀 전까지 엄청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얼굴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고 통화하는 사람에게는 자금 융통이 될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며 공사 진행해달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통화가 끝이 나자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더니 하는 말이 남편의 금고가 어디 있냐는 말이었어요. 나도 남편의 금고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네. 워낙 나한테 비밀로 하고 있어서 집안 어디에 있을 텐데 철저하게 비밀리에 숨겨놓아서 이 집 전체를 부수지 않는 이상 찾기 힘들 걸세.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내가 자금은 빌려주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힘드니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 부탁하네. 오늘은 돌아가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지금 몸이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 사업장은 돌아가야 하는데 그냥 멍하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버님 방이 여기였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일단 찾아봐도 되잖아요. 어머님 혼자 찾는 것보다 제가 같이 찾아줘야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정 피곤하시다면 먼저 방에 들어가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된 줄 알면서 지금 이 난리를 쳐야 돼? 그만 돌아가 주게. 아이씨, 뭐라고요? 살아있는 저는 그냥 집에 박혀 있으라는 말이에요? 나도 사고 당했는데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돈을 안 빌려준 아버님이 벌 받은 거죠. 언제는 말만 하면 준다고 해놓고서 입 싹 닦으시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우리 남편 밀었니?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만든 거야? 남편 재산을 전부 우리 딸에게 건네준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거냐고. 우리 둘만 있는 공간이다. 솔직하게 말해. 뭐야, 알고 있었네. 어떻게 알았대? 내가 장인어른 밀은 거? 그 안에 종이 진짜네. 지연이가 그랬거든. 둘만 아는 암호 같은 게 있다고. 그래서 혹시 몰라 종이 보여주니 바로 손을 떨면서 반응 오더라.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금고 있는 위치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럼 당신도 뒤따라가게 만들어줄게. 알겠어? 금고 어디 있냐고? 사위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계획한 전부를 저에게 털어놓게 되었죠.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금고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면 똑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놈을 피해 도망쳤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금고가 있는 방으로 힘차게 뛰어갔습니다. 저를 따라온 그놈이 화를 내자 금고를 보여주고 말았어요. 문을 열라고 했지만 저도 진짜 비밀번호는 알지 못해 모른다고 말했고 화를 내며 당장 알아내라고 소리치는 틈을 타 금고 밑에 있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버튼은 보안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눌러야 한다고 저에게 금고를 설치할 때 남편이 말해줬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렇게 보안팀에게 초인종을 눌렀고 그 사이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둑이라며 잡아달라고 소리치면서 경찰에 바로 신고했어요. 모든 내용은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CCTV에 전부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순순히 잡히지 않더라고요. 창문을 깨고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면서 일이 복잡해졌고 그 뒤를 경찰과 보안팀이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으로 도망치던 그놈이 빠르게 지나치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고 결국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어요. 경찰분들은 사건의 경위를 알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증거물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모든 계획이 저놈 짓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사건은 종결이 되긴 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처벌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어요. 사고를 당하면서 이놈이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고 아무런 의식조차 없는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을 거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살아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떠나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닌 상태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의 인생마저 망쳐버린 이놈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병원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고 누워만 있습니다. 남편과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놈이 그냥 누워만 있네요. 부모 없이 자라서 배워먹지 못해 그런 걸까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이놈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파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고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적어 내려갔지만 더욱더 화만 치밀어 오르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들께서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놈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의 벌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그 벌이 저희 가족을 보낼 만큼 크진 않겠지만 할 수 있다면 뭐든 하려 합니다. 그래야 저도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욕심에 눈이 멀어 저지른 행동의 결과는 너무 뻔한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